안녕하세요. 북신의 서재입니다. 심술 맞으면서도 귀여운 노인의 캐릭터 오베라는 남자로 이력 세계적 작가가 된 프레드릭 베크먼은 스웨덴의 작은 소도시를 배경으로 한 베어타운으로 또다시 전 세계 독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570쪽 가량의 이 책은 스포츠의 순수함과 그 스포츠를 지탱하는 경기장 밖의 현실 논리 사이에서 벌어지는 인간 군상들의 위선과 도덕적 딜레마를 집요하게 파들어간 심리 소설과도 같은 작품입니다. 특히 서스펜스처럼 전개되는 폭행 사건과 이후 드러나는 공동체 내의 갈등과 증오, 왜곡된 집단 심리는 우리 사회의 현실을 반면 교사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유의미합니다. 이야기는 춥고 지루한 겨울이 떠오르는 전형적인 북유럽의 작은 마을을 배경으로 합니다. 관광지도 첨단 산업도 없는 이곳 베어타운은 장기간 이어진 경기 침체로 거리에 넘치는 것은 어둠과 실업자들 뿐입니다. 도시의 활기를 불어넣어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오직 아이스하키 팀입니다. 만일 청소년 팀이 전국대회에서 우승이라도 한다면 다시 사람과 자본이 들어오면서 쇠락해가는 도시를 살려줄지 모른다는 기대 속에 하키는 단순히 즐기는 스포츠가 아닌 생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담은 고작 10대 후반의 아이들 몫입니다. 베어타운의 청소년 하키 선수들은 그러한 마을의 기대와 열망 속에 엄청난 훈련량을 감당해가며 승리만을 위해 매진합니다. 베어타운 하키팀에 몸담은 선수들이나 가족을 비롯해 관계자들은 저마다 하키를 오직 땀 흘리는 운동으로만 볼 수 없게 하는 각자의 사연이 있습니다. 젊은 시절 NHL까지 진출한 도시의 영웅이었지만 두 번의 부상으로 고향에 돌아와 하키단 단장을 맡은 페테르에게는 능력 있는 변호사이자 현명한 아내 미라와 딸 마야, 아들 레오가 있습니다. 좌절에 힘겨워하던 그를 다시 고향으로 불러들인 사람은 베어타운 하키팀의 살아있는 증인 수네입니다. 그리고 선수로서는 실패했지만 코치로서는 맹활약을 하는 청소년팀 코치를 맡은 다비드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베어타운 청소년 팀에는 하키 천재라 불리는 17살 소년 케빈과 언제나 그의 몸을 방어하는 공격수이자 친구인 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스피드를 갖춘 15살 하키 신동 아맛이 있습니다. 케빈이 하키팀 거물급 후원자 아버지 밑에서 타고난 승부욕을 바탕으로 우승을 향해 달려가는 아이라면 아이스링크 청소부 아들 아맛은 몸이 아픈 어머니의 고통을 덜어주려는 갈망으로 승리가 간절한 아이입니다. 다비드는 경기장 외부의 세상은 경기장을 침범하지 말아야 한다는 신조를 지니고 있지만 베어타운의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문화, 가치, 공동체라는 모토와 개인보다 팀이 중요하다는 상투적 집단 논리는 누군가는 감당해야 하는 그림자 역할을 당연한 것으로 만들어 놓고 아이들이 상품으로 전락하는 것마저 묵인합니다. 우리는 베어타운의 고음이라는 단일한 외침에는 그렇게 하나가 되어야 할 필연적 이유를 노정합니다. 해마다 숲이 폐가 한두 책을 삼키는 이곳 베어타운에서의 팀의 승리는 하키 스쿨과 쇼핑몰과 컨퍼런스 센터로 이어집니다. 발전과 성장이라는 말로 호도되는 자본의 논리 앞에서 구단은 힘센 이들의 권력 다툼 왕국이며 후원자가 내는 기부금은 공동체로 상징되는 사회적 연대가 아니라 자기 이해의 반영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스포츠는 한없이 위대하고 순수한 동시에 때론 의미 없고 한심하기도 합니다. 골수에 새겨진 본능적인 반응이 나올 때까지 똑같은 훈련을 견뎌내야 하는 고통스러운 여정 끝에 도달한 것은 고작 찰나의 순간뿐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은 인간을 불멸의 존재로 만들어주는 시간이자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지 깨닫게 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관중석에 앉아 스포츠에 열광하는 이유는 그 순간이야말로 가식 없는 대답을 접할 수 있는 마지막 보루이기 때문입니다. 작품 속 대사인 그런 순간들이 없으면 인생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나를 부정하기 어려운 것이 이 지리멸렬한 삶임을 우리는 모르지 않습니다. 스포츠는 인생의 압축판입니다. 팀 플레이어의 기본은 자신의 역할과 거기에 따르는 한계를 이해하는 것이며 진정으로 스포츠가 하나의 공동체가 되려면 서로의 역할을 존중하고
신뢰할 때 가능합니다. 그리고 최종 승자는 재능과 인격 모두를 갖추었을 때 나옵니다. 비싼 몸값에 매달린 긴 목줄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목줄을 쥔 이들에 의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인생이 그렇듯 기회가 너무 늦게 주어졌을 때보다 너무 일찍 주어졌을 때 무너진 선수들이 더 많다는 것도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야기는 중반으로 치달으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습니다. 베어타운 청소년팀은 준우승전에서 승리를 거둔 후 엄청난 승리감에 도취됩니다. 결국 아이들끼리 벌인 축하 파티에서 케빈은 단장의 딸 마야를 성폭행하고 아맛은 그 사건의 목격자가 됩니다. 문제는 사건 이후입니다. 결승전 날 승리의 열쇠를 쥔 케빈이 성폭행 사건으로 경찰서에 잡혀 들어가고 결국 결승 경기에서 패하게 됨으로써 그날의 성폭행 사건은 마을 전체에 갈등으로 옮겨붙습니다. 이제 사건은 어떤 남자아이가 어떤 여자아이를 성폭행한 것이 아니라 마을의 운명을 주고 있는 아이에 대한 질투와 하키팀을 와해시키려는 음모로 해석됩니다. 자기 이름이 들어간 탄탄한 사업체를 거느린 하키팀 최대 후원자인 케빈의 아버지에게 이 사건은 자신의 명성과 사업이 걸린 생존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옳고 그름이 문제가 아니라 이기고 지는 것의 문제가 됩니다. 마을 사람들에게도 단순한 성폭행의 문제가 아닌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성장하지 않는 마을은 죽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모두의 이익이 걸린 문제 앞에서 가치 중립적인 선이나 정의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당사자는 어떠한가요? 인간은 뒤에 응원군이 많으면 자기 입에서 나오는 말을 거의 다 믿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케빈의 결백을 믿고 싶은 마을 사람들의 염원에 힘입어 남자아이는 거리낌 없이 걔가 원해서요. 걔가 해달라고 했어요. 내가 무엇이 아쉬워 그러한 애를 건드리냐고 항변합니다. 반면 사건 직후 고발하는 대신 증거물을 은폐하는 것도 모자라 케빈의 방으로 향하는 2층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 수많은 증인들 앞에서 마야는 절대적으로 불리합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 역시 물을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그랬듯 무엇을 바라고 지금 이 사건을 터뜨리냐고 말입니다. 그리고 키스와 스킨십까지 허용할 마음이 되어 있었던 여자애가 온 마을의 선망 대상인 아이에게 성폭력을 당한다는 것이 말이 되냐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마야는 왜 일주일을 끌다 나중에서야 폭행 사실을 밝혔을까요? 이 어린 소녀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건을 묻고 간다면 평생 자신만의 상처로 남겠지만 공론화할 경우 그녀가 사랑했던 모든 사람들의 삶이 무너진다는 것을 말입니다. 마을 전체 이익의 측면에서 케빈과 마야의 몸값 차이는 합리적 추론이나 사실관계에 대한 인식을 원천 차단합니다. 무엇이 이익인지 누가 이 불명예를 안고 가야 하는지는 직관적으로 파악되기 때문입니다. 혐오와 차별의 대상은 그럴만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약자이기 때문에 벌어지는 것이라는 무서운 진실을 우리는 모르지 않습니다. 룰과 규칙으로만 이루어진 스포츠의 세계가 스포츠 밖의 것들로 오염될 수밖에 없듯 폭행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위치와 몸값에 따라 다양한 해석을 낳는 정치적인 문제로 뒤바뀝니다. 마야의 부모가 나서서 우리가 무슨 수를 써서든 정의의 심판을 내려줄 거다라고 하지만 정의는 강자의 것이 되기 쉽고 진실은 해석에 의해 재구성됩니다. 사회심리학자 조너선 하이트에 따르면 인간이 내리는 도덕적 판단은 이성이 아닌 직관에 의해 좌우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진실이라 주장하는 것들이 실상은 자기 이해가 반영된 직관에 의해 사후적으로 추론된 것이라는 점을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타 집단과의 경쟁은 군집 스위치를 작동시킬 뿐만 아니라 공통의 목표를 선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이쯤 되면 소설의 결론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가해자는 분명 케빈이었지만 그가 지닌 후광 효과는 그를 피해자로 제대로 처신하지 못했다는 낙인이 찍힌 마야는 가해자가 됩니다. 이 판세를 뒤집을 수 있는 것은 목격자 아맛밖에 없습니다.
아맛은 진실을 아는 케빈 아버지의 달콤한 유혹을 거부하고 자기가 본 것만을 말합니다. 가난한 이민자 아들 아맛은 힘이 없다는 게 얼마나 상처가 되는지 이미 알아버린 아이이자 무엇보다 능력이 되더라도 타인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 품성을 지닌 소년이기 때문입니다. 성공만이 전부이고 아들에게도 오직 이기는 것만을 강요하는 케빈의 아버지가 눈앞의 이익을 위해 고작 15살짜리 여자아이와 그 아이 아버지에게 모든 것을 뒤집어 씌워도 자기 자신은 끝내 속일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키워진 아이는 절대 성공이나 성장 따위를 할 수 없습니다. 인정하고 책임을 져야만 다음 발자국을 내디딜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그런 짓을 하지 않은 척했던 마을 사람들 역시 부끄러워할 것입니다. 우리가 선택한 총합으로서의 공동체는 실상 저마다의 이익 아래 뭉친 개별자들의 집합이며 인간을 뭉치게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닌 증오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고별당한 아이가 팀의 비주류가 아닌 유망주 케빈이었다는 점에서 정치적입니다. 케빈이 성폭력범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직관이 모든 사고에 우선한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지식과 정보가 아무리 넘쳐나도 무엇이 진짜 진실인지 알 수 없습니다. 수많은 정보 가운데 내가 취하고 싶은 정보만 취합이 가능한 현실에서 오히려 자신의 선입견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상을 인식하는 것이 더 쉽습니다. 확증 편향이 인간의 보편적인 특성이라고 받아들이는 것,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들이 어쩌면 진실이 아닐 수 있다는 유보적인 자세는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사건에 연루되어 괴로웠을 케빈에게만 관심을 가졌지 정작 피해자인 마야가 평생 고통스럽게 안고 가야 할 상처에는 무관심합니다. 케빈과 마야의 관계는 소설박 지금 우리의 이야기이며 이는 가해자로서 남성과 피해자로서 여성의 대립이 아니라 권력의 문제입니다. 순애는 말합니다. 자기가 훌륭한 코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야말로 절대 훌륭한 코치가 되지 못하는 법이라고 말입니다.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사회는 능력 있는 케빈들이 모여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나쁜 사람이 되지 않으려 하고 힘 있는 쪽에 쉽게 기대지 않으려는 이들에 의해 만들어집니다. 이야기는 증거 불충분으로 케빈이 무죄에 방면되지만 그것을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으로 전개됩니다. 이제 복수와 정의 구현이 한 끗 차이인 현실에서 마야는 케빈에게 사적 복수를 행합니다. 자신처럼 평생 어두움을 무서워하게끔 한밤중 그에게 방아쇠를 겨누는 거로 말입니다. 저자는 결국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은 아닐까요? 하지만 그 마을은 이미 계층에 따라 소득에 따라 거주 집단이 명확히 구분되는 곳입니다. 스포츠가 아름다운 것은 관중석이야말로 유일하게 빈부와 귀천과 좌우를 아우르는 최후의 보루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야기는 모두의 최선을 위한 방향으로 끝이 나지만 서사박 현실은 다릅니다. 그리고 손쉬운 화해는 가짜 해결이기 쉽습니다. 베어타운에서 집단 열망이 빚어내는 추악한 면모와 공동선으로 위장된 인간 이기심의 면면을 보는 것, 나아가 우리의 인식을 가로막는 확증 편향을 생각해보는 것만으로도 이 책의 가치는 차고 넘칩니다. 우리 모두는 수많은 이해관계 속에 놓여 있습니다. 그 현실에서 최소한 타인이 겪는 절망과 고통을 알 수 없다는 자세는 의식의 여지를 만들어줍니다. 이는 세상을 바꾸겠다는 거창한 열망보다 더 값진 것은 아닐까 합니다. 감사합니다.